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1년 만에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이거 좀 믿지 못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코로나 백신이 혈전을 일으킨다는데 그 애스트라제네카 특별히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부류의 그 DNA 백신인데 혈전을 일으키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돌연변이를 막는 법과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신에 바이오칩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짐승의 표의 시작인가? 이 네 가지가 요즘에 저한테 그 텍스트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1년 만에 만든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답은 no입니다. 백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맞으셨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mRNA 백신을 맞으셨죠. 모더나와 파이저 백신, mRNA 플랫폼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mRNA 플랫폼은 1971년부터 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완성이 됐는데요. 2000년대에 LNP 기술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LNP는 Lipid Nanoparticle Technology라는 그 기술인데요. 이번에 mRNA 그 유전인자를 그 세포 속에 집어넣는 것이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mRNA는 사실은 그 잘 포장이 돼 있지 않으면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혈액 속에 mRNA를 잘라버리는 또 녹여버리는 효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포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장하는 것이 바로 LNP 기술인데 그 지방질로 만든 특별한 그 포장지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mRNA를 잘 포장을 해서 세포막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 LNP라는 그 포장지 속에 있는 mRNA가 세포 속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이 기술은 5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년 안에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의 mRNA 그 플랫폼의 특수성은 또 새로운 그 변이나 변종이 찾아와도 그 변종에 맞추어서 그 유전인자를 사실 컴퓨터에서 제작을 해서 백신을 인공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NA 그 플랫폼은 원래는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50년 전부터 연구된 그 기술인데요.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만드는데 활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굉장한 그 눈부신 발전이었고 여러분들이 믿고 맞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이 혈전을 일으키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여러 곳에서 그 혈전을 일으킨다는 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사 단계고 인과 관계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실히 혈전을 일으킨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봐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같은 종류의 그 DNA 백신 존슨앤존슨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슨앤존슨 백신은 아직까지 전혀 그 혈전이나 큰 그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그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그 교정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복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 과정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나면서 세포 속으로 침입하기 좋은 그 돌기단백질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근에 3개의 돌연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떠들썩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영국발 돌연변이, 그리고 아프리카발 돌연변이, 그리고 브라질발 돌연변이가 지금 제일 많은 그 복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돌연변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이러스가 무작위로 복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파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나의 몸을 아프게 하지는 않지만
나의 기도에서 복제가 계속된다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서 아프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에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 두기가 여전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연구된 바로는 6피트에서 3피트 거리 두기를 해도 그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아니면 차이가 전혀 없다. 6피트나 3피트의 그 거리 두기가 예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질병통제국에서는 3피트로 줄여볼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였을 때 그룹으로 모이는 집단 모임이 가능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6피트로 떨어뜨리면 불가능하던 것이 3피트로 줄이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어쩌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 몸속에서는 복제되는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한다면 복제가 더 많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약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항체나 그 면역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돌연변이가 호흡기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둘 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 것이 확인이 됐다면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보도된 바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100%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는 아니지만 증상이 없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방치해 두었다가 많은 바이러스들이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복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겨서 새로운 변종이 생길 가능성을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많은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험 부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신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많은 백신들이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혜택이 후유증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현재 백신들은 중증을 예방하는 것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증과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파이저 백신을 보면은 중증과 사망률 감소하는 것이 1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29.5%에서 68.4%의 효과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 접종 후에는 90.3%에서 97.6%의 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89%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와 잔슨앤존슨은 다른 그 두 mRNA 백신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환자와 사망률을 100% 예방을 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임상 연구를 했을 때는 100% 예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가지 백신 중에서 어느 백신이든 여러분들의 차례가 돌아오면 맞으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중증이나 알러지 증상이나 그리고 굉장히 몸이 약하셔서 그 혹시라도 있을 그 후유증을 견디시지 못하실 분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선택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혈액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기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별 효과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혈액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여출액이라는 트랜스데이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는
IgA라는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게 돼 있는데 그 IgA 형성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IgA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IgG가 이제 백신에 의해서 혈액 안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삼투압 효과를 통해서 그 여출액을 통해서 기도의 점막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 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IgA라는 항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인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셨을 때 기도로 항체가 갑니다. 이것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20-30년 전에 이미 연구된 것인데 이것이 계속 새롭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gG 항체 기도로 갈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하신 것을 떨쳐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못지않게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언급했는데 최근 3월 12일 날 그 내과 논문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랜셋이라는 내과 논문지에 발표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숙면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면 백신을 맞더라도 그 항체를 만드는 그 생성률이 50%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푹 주무시는 것, 숙면을 취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보다 항체 그 생성률이 2배가 증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T림프구,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 감염된 세포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T림프구가 그 기능이 향상이 되어서 이미 세포 속에 침입이 된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NF 가마, 인터페론 가마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특별히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총알과 같은 무기인데 화학 총알인데요. 그 총알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언제요? 잠을 잘 주무셨을 때.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잠을 어떻게 잘 주무실 수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6시 전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시 이후나 7시, 8시 이렇게 일어나시면은 저녁 때 또 늦게 자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한 9시, 10시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숙면을 취하는 준비가 잘 되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에 전에 기상을 하셨던 분들은 잠을 잘 주무셨다 하는 그 연구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어느 정도 피곤해야지 잘 주무실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신다면은 충분한 근력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보면은 더 잠이 잘 올까요?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보시면 만들어져 있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밤에는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햇빛을 보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 뇌세포에서 그 전달 물질로 이렇게 분비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비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밝은 빛입니다. 하루에 최소한도 40분에서 1시간을 햇빛을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가능하시면 6시 전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8시, 9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저녁 식사 때문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그 다음에 위산이 또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고. 그렇게 되면 누워 계시기는 하지만 단잠을 주무실 수 없게 되고 면역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6시쯤에 식사를 하실 때 또 식사를 완료하실 때 그 섬유질이 충분히 있는 음식을 드시면 참 좋은데요. 섬유질이 있으면 산이 나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산이 이미 나왔다면 그것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 같이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무호흡증이 만약에 있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서 두뇌를 충분히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무호흡증이 있는 분, 코를 고시는 분들은
역시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항체 생산이나 면역력 강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산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위산이 나와서 그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긴다면 일단은 너무 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건강식 중에서는 토마토나 바카나 민트나 이런 그 자극적인 그러한 향신료를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토마토를 드셨는데도 산이 올라온다면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저녁에는 물론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로 만든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식이 아닌 것들 중에서는 튀긴 음식이나 기름이 많이 있는 음식, 동물성 식품들이 또 음식들이 산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는 4시간 전에 위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주무실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장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권장 음식 중에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신하거든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다양한 견과류예요. 그래서 호두, 호박씨, 은행, 브라질넛, 해바라기씨, 캐슈, 알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분비가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또 이 세로토닌이 햇빛을 보면은 분비가 되고, 또 이 분비된 세로토닌이 저녁 때는 멜라토닌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면서 잠을 잘 자게 하는 것, 바로 견과류를 통해서 여러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좀 쓰리고 산이 많이 나오고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감초차를 드시면 참 좋은데, 미국에서는 licorice tea라고 하는데요. 감초차는 일반 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근데 고혈압이 좀 심하시거나 콩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자주 드시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없거나 또 콩팥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감초차로 그 속을 달래서 속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감초차와 같이 섞어서 드실 수 있는 것이 국화차인데요. 그 국화차는 캐모밀 티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캐모밀 티 안에는 그 에피제닌이라는 항암제가 들어있고요. 특별히 이제 유방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메줄린이라는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 그리고 비사볼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세포의 노화 현상과 암이 생기게 하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 반응과 또 활성산소를 차단해주는 항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노화 현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인데, 국화차 안에 역시 천연 수면제가 들어있어서 후유증 없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백신에 바이오칩이 들어가 매매를 통제하여 짐승의 표의 문을 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바이오칩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그 매매하는 그러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엑스레이 찍은 것이 보이죠? 이렇게 큰 바이오칩을 손에 집어넣어서 그냥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바이오칩으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추적을 하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뭐든지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동의를 해서, 본인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바이오칩을 집어넣어서 아무데나 가서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전화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칩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이 바이오칩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론적인 기술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그 매매를 통제하고 사람의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이 기술 때문에 이것이 짐승의 표의 문을 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가 이런 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외부적인 그 압력이 우리가 이미 짐승의 표를 머릿속에나 우리 마음속에 새긴 것이 강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짐승의 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우리 두뇌에는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고 변연계라고 있는데요.
이 전두엽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 하면 공감을 하는 기능, 깨닫는 기능, 판단을 하는 기능, 컨트롤하는 기능,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우리의 감성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기능인데, 어디에 이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선택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내 개인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로서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전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준원의 머릿속에 짐승의 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두뇌세포에 뿌리가 내려서 각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전두엽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제 오른손에, 제 손에 그게 새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생기는 짐승의 표는 우리의 생활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습관에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바이오칩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변연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변연계는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하는 그러한 그 감성적인 것을, 충동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이 변연계에서 또 관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원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연계에서 생기는 감성적인 것인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인기 관리하느라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선행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없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 말고 내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고자 하는 마음, 또 내 자신을 대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적인 그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짐승의 표는 이미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두뇌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모든 그 백신의 내용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강의를 듣는 것이고 또 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건강해봤자 80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인데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콜티솔이라는 그 면역력을 억제하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 면역력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면역력이 억제되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함께 할 때 내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함께함, 바로 그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면서 또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이후에 우리가 1년이 된 이때, 여러분 여전히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또 실제적으로 건물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